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8차 시 분단된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다 이 단원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 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 권력 세습 체제를 이루다. 이 북한 관련 부분 있잖아요. 이 북한 현대사 관련 부분은 시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요 37차 시는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요. 바로 38차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도 북한 관련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학습 목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쭉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는 문제 내기도 좋고 문제를 객관식으로 냈을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각 정부별로 있었던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암기하지 못한 학생들은 문제 풀기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요. 나중에 암기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능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한 문제 나오죠. 네, 개념적인부터 할게요. 일단 남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보겠습니다. 자, 광복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정부가 수립됐고요. 계속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적대적 관계가 지속됐죠. 장면 정부와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장면 정부에서는 4.19 혁명 이후에 대학생과 진보 세력 중심으로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됐다고 이전에 배웠어요. 그런데 장면 정부는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선, 건설, 후 통일을 주장을 해요. 장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 민주, 후 통일이라고 해서 장면 정부는 민주주의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 통일하자 였는데 박정희는 이제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선, 건설, 경제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통일 얘기하자 하면서 일단은 통일에 대한 어떤 논의를 누르는 거예요. 자,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에 주력을 했고요. 반공 정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정책을 유지해서 북한과 대결,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강한 그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죠. 자, 무장 간첩 침투 사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했는데 특히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를 그러니까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특수 요원들 특수부대가 내려옵니다. 이 무장 간첩의 서울의 그 청와대 침투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요 역대 정권에서 벌어졌던 진전됐던 남북관계 개선 내용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정희 정부 볼 텐데요. 박정희 정부는 뭐 7.4 남북 공동 성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교과서 302페이지 본문이 있거든요. 요 내용이 너무 학습지가 간략해요. 그래서 302페이지 본문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교과서 302페이지 본문의 이 부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선생님하고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차가운 전쟁, 이 냉전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 국제적으로 평화, 공존 분위기가 고조되어 그러면서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71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시자회담이 시작됐고요. 이걸 통해서 남과 북은 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자, 위에 나오는 교사용 교과서에 나오는 해설 좀 볼게요. 자, 이거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 그냥 눈으로 볼게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남북이 최초로 통일원칙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후 남북 상호 간 공존 의지가 결여되어 공동성명 체제를 지속하지 못했고요. 남한에서는 유신 독재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가 등장해서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되었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민족 통일의 3원칙을 제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요, 통일을 위한 실무자 회담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 학습지에서 정리할 거니까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남한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주장과 북한의 남북 연방제 통일 주장 등 이 두 가지 통일 주장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 대화는 더 이상 성과 없이 종료가 돼요. 자, 이후에 남북한에서는 각각 유신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남북한의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되기도 하였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서요. 전두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걸 제시해요. 1982년의 일이었고요. 1984년에는 서울의 수해, 즉 여름철에 장마철에 큰 수해를 입게 돼요. 그러자 좀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에서 뜬금없이 원조물자를 보낸 거예요. 자, 이때 사실 북한이 보낸 원조물자는요, 뭐 8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 때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잖아요. 북한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고.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에서 보낸 수의 구호 물자는 사실 굉장히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남한에 원조 물자를 보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요게 계기가 돼서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이 성사되면서 1985년 드디어 흩어졌던 이산가족,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공연단도 서로 교환해서 방문 공연을 했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85년 이산가족 상봉은요, 남과 북에 떨어져 살았던 이산가족은 정말 영영 못 만날 것만 같았는데 극적으로 이들이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이렇게 감격적인 가족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머리가 하얗게 새서 그리던 가족을 만난 거죠. 뭐 헤어졌던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요. 헤어졌던 누이를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큰 절을 올리는 그 자식들의 모습, 그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제 학습지에서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박정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 완화의 영향으로 우리 남북 관계에도 조금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데요.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 적십자라고 하는 이 단체가 민간 단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도 적십자라고 하는 그 민간 단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7.4 남북 공동 선명에서 우리 남북한의 통일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7.4 남북 공동 성명은요, 1972년에 발표됐고요. 연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7.4 남북 공동 성명에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돼요. 7.4 남북 공동성명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돼서 통일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이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큰 소득은 없었지만요. 자, 그리고 302페이지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이우락 중앙정무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북한 국민 모두 이러한 남북관계에 갑작스러운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남북한 정부는 서로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부가 사실은 물밑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회담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러한 공동성명까지 이루어졌던 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 깜짝 쇼였던 거죠. 정말 사람들 서프라이즈하게 했던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오른쪽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남북,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내용 같이 볼게요. 자,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면 안 된다. 외세에 간섭받으면 안 된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된대요. 자,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 이거 뭐였어요?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4 남북 공동 성명의 통일 3원칙이었죠. 자, 이렇게 자료만 보고도 여러분이 바로 이거 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원칙에 남북한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 자, 여기 7.4 남북 공동 성명의 의의가 한 가지 나왔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의의가 큰 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앞글자를 따면 자평민이 돼요. 자평민 3대 통일 원칙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평민. 자, 이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할 때도 항상 이게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두환 정부예요. 자, 전두환 정부는 뭐 7.4 남북 공동 성명만큼 아니지만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통일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1982년의 일이었고요. 딱 10년 걸렸네요. 그죠? 10년. 자, 여기 전두환 정부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초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남북한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했어요. 그거보다 전에 이산가족 찾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KBS에서 특별 생방송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자, 그거는 남한 내, 대한민국 내에 흩어져서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이산가족을 찾던 거였죠? 아니면 해외,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있는 그런 이산가족.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산가족 상봉 아까 사진은 봤고요. 사진 밑에 해설 볼게요. 자, 이산가족 상봉. 남과 북에 떨어져 살았던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이 서울과 평양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예요. 선생님도 이런 게 85년 당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후에 그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살면서 이제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뉴스 보기 전까지 감정적으로 뭐 특별히 뭐 슬픈 일도 없었고 뭐 이제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좋았는데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이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선생님이 그런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게 참을 수 없이 진짜 뉴스를 보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들이 서로 만나서 처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딱 회담장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확인부터 하죠. 확인 작업.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우리 어머니 이름은, 그다음에 우리 막내 동생 이름은, 우리 살던 동네 이름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서로 맞춰가면서 그때부터 이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완전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 그냥 서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어찌 보면 서로 경계하고 확인하던 그 단계에서 눈물이 서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냥 누구랄 것도 없이 손잡고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눈물이 터지고 뭐 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면 짧은 그 뉴스 리포트인데도 이렇게 눈물이 막 나고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눈물로 지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이제 여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뭐 2박 3일의 상봉 기간을 거치고 다시 또 기약 없이 헤어져야 돼요. 뭐 편지를 하거나 뭐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헤어지면 또 언제 볼지 몰라요. 그럼 꼭 통일돼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지만 많은 이산 가족들이 사실은 한 차례도 가족을 못 만나고 돌아가셔서 이 현생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뭐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 북한 같은 이상한 나라랑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하루라도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남북한 이산가족이 못 만난 지 꽤 많이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내지 않게 남북한이 다시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성사됐던 것도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자, 그다음 남북 관계에 계속 진전을 볼게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로 넘어와서요.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자, 요거 빈칸 먼저 채워주세요. 자, 사실 이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 외에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노태우 정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북방 외교라고 해서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그래서 이전까지 굉장히 적대시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해요. 자, 그러한 분위기 속에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급 관료들이 남북 회담을 열어요. 자,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예요.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연도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1991년의 일이었고요. 사실 원래 플레임은 굉장히 길어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걸 줄여서 그냥 남북 합의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 303쪽 쪽날개 보겠습니다. 참고로 플레임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이거를 문제로 낸다거나 뭐 서술형을 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거 남북 기본 합의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03쪽 볼게요. 네.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이라고 해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계속 개최가 되다가 이제 남북이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자, 여기 사진 옆에 본문 내용인데 본문 내용도 같이 볼게요. 자, 남북 사이에 뭐 긴 거 있잖아요, 제목. 이걸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고요. 남북한 정부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즉,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남북 정부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건 뭐냐? 이전에는 정부끼리 공식 합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불가침,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는 사실 7사 남북 공동성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거 채택되고 할 때 같이 나온 거예요. 즉 한반도에 핵무기 만들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완전히 북한이 지금은 이 약속은 그냥 걷어차 버렸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죠.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의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남북 기본 합의서와는 또 별개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이제 같이 91년이긴 한데요. 남한과 북한이 유엔 국제연합에 1991년 동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회원국이 아니었다는 게 사실 여러분 좀 의외죠? 근데 우리는 남한과 북한 모두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한이 사이좋게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건 아까 교과서 본문에 나왔었죠? 이것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나온 의제 중에 하나인데 한반도 핵무기 만들지 말자라고 공동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북한이 이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있죠. 자, 그 다음은 김영삼 정부로 가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요, 화해와 협력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 자,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
제시됩니다. 3단계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물론 이거 너무 길어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3단계의 통일 방안이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93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하면서 남북관계가 되게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는 남북 간에 그 큰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한 다음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서 지금도 핵무기 개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학습지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남북교류 진전인데요. 여기부터가 이제 또 남북교류에 굉장히 속도를 내는 부분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 볼게요. 김대중 정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남북관계 철학이죠.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햇볕 정책.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어요. 자, 이것들이 주된 학습 내용이고요. 김대중 정부부터 볼게요. 자,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햇볕 정책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나그네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의 옷을 한번 벗겨보자라고 해가지고 햇님하고 그다음 구름이었나요? 이렇게 서로 내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구름이 세찬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나그네는 오히려 그럴수록 옷깃을 더 여미고 더 옷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태양이 이번에 햇님이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해서 뜨거운 햇살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아우 뜨거워 아우 더워 땀나 하면서 옷을 스스로 벗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햇님이 이기죠. 그래서 강력한 바람보다 따뜻하고 은은한 햇살이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햇살을 비춰주는 거죠. 햇볕을 쐬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정책입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정주영,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죠.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 북한이에요. 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재벌이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향인 그 북한 사람들은 못 살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그게 항상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 이 사람이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대화 시도를 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채널을 이 사람이 만든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소떼를 이끌고 방북을 합니다. 즉 육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남한의 대기업 총수가 소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소들을 끌고 북한으로 가서 이 소를 북한한테 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 이거 키워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을 소를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정주영 회장의 이 소떼 방북 이후로 북한은 현대그룹에게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됩니다. 이게 1998년의 일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금강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성이죠, 개성 관광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 예전에는요, 금강산 그리고 개성을 대한민국 사람이 관광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 11년 정도 이어오다가 2008년에 그 한국인 여성, 대한민국 여성, 그 박왕자라는 사람이 그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총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 완전히 다 이제 중단시켜 버렸는데 어쨌든 이 98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도 그때 개성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꿈같은 얘기죠. 민간인이 개성을 간다는 게. 자,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개최가 됩니다.
교과서 303쪽이에요. 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인데요. 이 이후에도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임팩트로 따지면 이때가 가장 강렬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선생님이 저번 강의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건 마치 북한 노동당에서 만드는 기록 영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CG로 합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북한 관련 뉴스에서 보던 그 특유의 질감을 가진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북한의 지도자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북한의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 이 속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너무나 강렬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놀라고 또 많이 그 감격을 받고 또 응원을 보냈습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학습지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역시 2000년이겠죠? 자, 여기에 이산가족 방문, 그리고 경의선 철도 복구,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인 교류, 문화 교류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경의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압록강 아래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다시 잇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실제로 복구하는 사업을 해요. 지금도 경의선 철도를 조금만 손보면 달릴 수 있어요. 기차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의주까지 갔는데 더 못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가서 단둥으로 가서 중국 본토로 가고 유라시아를 철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못할 뿐이에요.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연결은 해놨어요. 자, 그리고 개성공단. 이 개성공단 실제로 운영됐죠. 개성에서 남북 합작의 공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그 물건을 수출을 하고 또 국내에서 또 판매를 했던 거죠. 이 개성공단도 역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철수해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예요.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1907년이에요. 자, 이때는 대통령이 비행기가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는데 좀 차이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1차 남북 정상회담 워낙 강렬했었죠. 자,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이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가 들어가는 남북 공동선언. 이 포맷이 똑같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특히 6.15는 내용이 좀 있으니까 내용도 함께 기억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 현 정부죠? 현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했는데 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출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은 일이죠. 교과서 298페이지 보시면 이 장면 기억나잖아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판문점에서 걷는 모습. 이것도 되게 신기했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평양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만났죠. 이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때는 사실 우리 측 카메라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뉴스에, 우리나라 TV 채널에 김정은이 약간 출연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이상했죠,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왜 저기서 저 사람이 나와? 저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이랑 같이 있어? 합성 아니야? 이런 거. 저거 대역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도 직접 겪었던 일이고 생생하죠? 자, 남북한의 사회 문화 교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다양한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역시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2번, 3번, 4번입니다. 여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자.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 자, 요거 밑줄 쳐주시고요. 요게 바로 첫 번째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6.15 공동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친 거는 요거 하이라이트예요.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그리고 연합제, 연방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시킨다. 요게 6.15 공동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 칸이 좀 좁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했죠. 이후 이산가족 방문과 서신교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넘겨서 교과서 자료 좀 봐야겠네요. 자, 교과서 자료 뭐 안 본 게 있나 한번 쓱 보고요. 자, 교과서 303쪽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여기 도표 중에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82년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그리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공동선언은 하이라이트 좀 해주세요. 자, 연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 다음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은 82년이니까 전두환 정부 때. 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2000년 6.15는 김대중 정부, 2007년 10월 4일 14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이거는 성이 겹치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김영삼이 또 있으니까 김대중. 자,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정부 때 있었던 남북통일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입니다. 됐죠? 네,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남북 간의 교류 내용 그냥 여러분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넘겨서 한눈에 보는 남북 관계 이 자료들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자료가 나온다면 이 자료를 이용하거든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 72년입니다. 자, 이건 더 볼 것도 없어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이거 아까 문제에도 살짝 나왔었죠. 이 두 가지 나왔었죠. 자,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서 통일해야 된다.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처음으로 이 정부끼리 합의를 해서 서로 체제를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 안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물론 북한이 그 이후에 안 하진 않았죠. 했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요. 뭐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경제교류 협력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는요. 선생님이 요거 하이라이트 준 게 핵심이에요. 상대방 체제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 자, 6.15 남북공동선언은 아까 문제에서 다뤘죠? 통일 문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이거 자주적이라는 것만 보고서 이거 7.4 남북공동성명 이러면 안 돼요.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표현 나와요. 이거 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 즈음하여 이게 6.15죠.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있다가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해서 인도적 문제 뭐 해결하자. 그래서 6.15니까 한 두 달 있다가 이렇게 이산가족도 서로 만나게 하자. 뭐 그런 내용 잘 기억하시면은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거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진은요, 이거 금강산 관광이네요. 자, 금강산과 개성 관광 98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금강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금강산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뭐 금강산이 뭐 천하제일 명산이라고 그러죠. 제일 아름답다고. 선생님도 뭐 가본 적은 없는데 좀 아쉬워요. 갈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 처음 교사 됐을 때 사회과 교사들, 뭐 역사 교사들 특히 금강산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 역사 선생님들 많이들 가셨어요.
선생님은 이제 가야지 나도 저거 꼭 가봐야지라고 하다가 선생님 2006년에 이제 교사가 됐는데 2008년 11월에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런 기회 자체가 사라져서 선생님이 이제 갈 수가 없었죠. 뭐 개인적으로도 못 가고 당연히.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사진만 보세요. 그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그 생전에 이렇게 어, 소떼를 끌고 갔다라고 해서 소를 진짜 이렇게 사람이 끌고 간 건 아니고 이렇게 트럭에 실어가지고 북한에 이 소떼 끌고 가서 방북을 했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다 봤습니다, 자료. 더 이상의 자료는 없을 거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9차 시. 39차 시는 시험에 안 내기로 했습니다. 시험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내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하고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는 시험법이니까. 72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원칙 담은 성명 뭐였죠? 자, 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 선언 아니고 성명이에요. 2000년 평양 최초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선언. 자, 6.15 남북, 아이고, 잠깐만요. 6.15 남북 공동, 이거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4는 남북 공동 성명이고요. 6.15하고 14, 요거는 공동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여기 위에는 성명이고, 여기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성명이라는 건 7.4 남북 공동 성명만 성명이고, 나머지는 뭐, 선언이나 뭐 방안, 선언, 이렇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차씨는 영토와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주로 주변 국가, 뭐 중국, 일본과 관련된 역사 갈등,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등 국가와의, 예, 죄송합니다. 예,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인데요. 굉장히 좀 시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독도 배웠잖아요. 독도에 대해서 배웠고, 뭐 일본 역사 왜곡 같은 것도 조금씩 배우긴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약간 어찌 보면 여러분 같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각자 공부를 하시고요. 선생님 빈칸 채워놓긴 했지만 빈칸 정도만 뭐 이렇게 좀 채워볼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여기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인데요. 음, 일단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을 소유했다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채워주세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울릉도, 뭐 독도 이런 거 다 한국에 반환한다라고 명시해뒀어요. 거기에 독도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울릉도라는 그 섬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섬 이름을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제주도, 울릉도를 비롯한 모든 섬 다 한국한테 돌려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에 보시면 울릉도 옆에 다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잖아요. 그 다케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국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한국 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뭐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인접평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뭐 평화선 등등, 뭐 아무튼 뭐 계속해서 우리 독도 영유권 우리 거다라는 거는 뭐 증거가 광복 이후에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독도 경비대를 파견해가지고 독도 경비대가 오늘도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인도 주민등록지를 독도로 해가지고 독도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외교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또 현재 우리 경찰이 지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면,
이거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면 어느 나라 땅이겠습니까? 자, 일본의 주장은요, 여기 쭉 나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일본의 이러한 독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종의 수작이에요. 계속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여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어떤 독도를 두고서, 어, 독도를 두고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영토 다툼이 있는 것처럼, 논쟁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사실 뭐 계속해서 이 싸움을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응은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토 주권 행사를 강화해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대응,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우리는 계속해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잘 지켜나가고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은요, 일본 우익 세력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고요. 이걸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있고요. 일본이 중국에서 행했던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은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데요. 일본은 여기 개의치 않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 왜곡 교과서들을 검정 통과시키고 일본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사 왜곡을 하죠. 중국은 중국 내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이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즉, 중국에 있는 그 여러 통합된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의 역사까지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중국 역사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동북 지역의 라오닝, 지린, 헤이룽장 같은 그 지역의 역사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 한족의 역사가 아니었죠. 변방의 역사였어요. 변방 민족의 역사였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다 보니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같은 우리 민족의 역사까지도 이 지역에 걸쳐 있으니까 중국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동북공정이고요. 동북공정은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여기 교과서 지도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자, 요 지역이 이제 고구려의 영역인데요. 이제 중국이 고구려도 중국 역사다. 이거 중국의 변방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늘려요. 여러분, 만리장성은요, 이렇게 진나라부터 명나라 때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요 정도까지가 만리장성이었어요. 원래 한 6,350km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요, 자꾸 늘려요. 만리장성. 늘려. 왜 자꾸 늘리냐? 여기 보세요. 2009년에는 8,800km까지 늘려놓고 2012년에는 2만 1,000km까지 엄청 늘려놓죠? 이렇게 늘리는 이유. 그것은 어 여기도 우리 역사야. 그랬는데 여기 그 보니까 옛날 그 고구려의 장성이 있거든요. 천리장성 같은 것도 막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장성을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만리장성의 일부야. 여기도 옛날에 그 변방민족의 역사, 변방민족의 그 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만리장성이네. 자, 그래서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만리장성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무식한 나라죠. 이런 그 억지 주장을 할 때 뭐 이거를 정교하게 막 다듬고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막 밀어붙여요 막. 그래서 만리장성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자,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요. 일단 일본의 반성 있어야겠죠. 그리고 화해를 위한 민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학자와 교사들이 공동 역사 교재도 집필했어요. 그리고 대중문화, 청소년 역사 캠프 등 서로 교류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사실 남북 관계 아니 저기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좋을 때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어려울 때는 또 많이 축소가 되죠. 자, 그래서 뭐 교과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의 이러한 청소년 역사 캠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할래야 할 수도 없죠. 자, 학습지 돌아올게요. 자, 문제 이런 것들은 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 차시 빼고요. 실제 시험 범위는 여기 38차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38차시. 그래서 시험 범위 마무리하고요. 39차시는 안 나온다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면 진도 다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다면 긴, 또 짧다면 짧은 한 학년도 일주일에 3시간씩 만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기말고사에서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어려운 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100점 맞은 사람도 많고 평균도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변별력을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되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학습지만 봐도 웬만한 게 다 풀렸는데 이제는 교과서도 열심히 읽은 사람이 100점 맞을 수 있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간고사 때 조금 아쉬웠던 학생들, 실수 많이 했던 학생들은 기말고사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학습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교과서도 꼼꼼히 보시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또 중간고사 성적도 만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자, 여러분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